안녕하세요. 세문사 홍문각입니다. 오늘 성리학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안유경 교수님을 모시고 성리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성리학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안유경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육아사상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육아의 형이상학, 동아시아 유교 경전 해석학 등이 있고 번역서, 주역전의 상하권 등을 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리학은 이론 체계가 방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의 정신세계를 관통해온 성리학은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면서 성리학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리학은 사실은 그 이론 체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해 놓은 것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규명해 놓은 이론입니다. 인간을 다각도로 설명해 놓은 이론입니다. 그 방법으로 리와 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물론 리와 기라는 개념은 범주라고도 합니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진로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설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상에 해당되는 게 리의 개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에 해당되는 게 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줄여서 인간에 제한시켜서 말하면은 리는 정신에 해당하고 기는 육체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리와 기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인간뿐만 아니고 사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리와 기는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의 리가 형체에 내재되는 순간에 성이 됩니다. 성은 주로 본성 혹은 성품이라고 부르며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성을 부여받는데 이 본성은 리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리가 성으로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용어로서 성즉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것이죠. 리는 원리고 동시에 가치의 근원이므로 절대선이 됩니다. 리가 선함으로 성 또한 선합니다. 그래서 성즉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또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선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결국 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리와 기라는 이론으로 규정해 놓은 도덕 철학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에게서는 리뿐만 아니라 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리와 기의 두 범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때의 기는 형체를 설명하는 동시에 악의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리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현실 세계에 만연해 있는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리학이
유학이죠. 정통 이론으로 삼고 있는 맹자의 성선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한 존재인데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죠. 성리학은 이것을 기로서 설명합니다. 기 혹은 기질로서 설명합니다. 기의 정, 탁, 기가 맑은 기, 탁한 기, 그리고 편전, 기가 치우치고 온전하고, 그리고 기의 통색, 기가 막히고 통하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인간의 선악을 설명을 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현상 세계의 다양한 차별성을 기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맑은 기를 받고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탁한 기를 받고 태어나면 사물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러한 차이도 이러한 기의 차이로 설명한다는 거죠. 맑은 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또한 통한 기를 가지면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막힌 기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 간의 차이도 또한 기로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악한 인간을 어떻게 선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가라는 어떤 다양한 수양론이 전개됩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양 철학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양론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수양 공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리학을 대충 개괄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나라 멸망 후 조선 성리학자들은 조선을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유교가 성리학으로 인해 중화 사상으로 변질된 것이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유학은 사실 성리학은 조선시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또 성리학자이고 유학자이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 이론이 항상 정치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성리학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사상은 원래 중국이 한족들이 자신을 문명의 중심으로 놓고 주변 국가들을 이민족, 즉 오랑캐죠. 오랑캐로 본 것에서 비롯됩니다. 한족을 중심에 두고 다른 민족을 오랑캐로 이렇게 본 데서 이제 중화 사상이 원래는 제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한족인 명나라가 1644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집권층 사람들, 특히 이제 서인들이죠. 조선이 한족의 중화를 잇는 소중화임을 자처하고 청나라의 여진족을 청나라죠. 청나라를 전시하고 조선이 문명국이라는 중화의식을 이제 계승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화 사상은 당연히 청나라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은 소중화에 의하면은 중화 사상에 의하면은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인들은 소중화 사상에 이제 근거해서 청나라와의 중립적 외교를 전개하는 강해군을 폐위시킵니다. 물론 강해군 폐위의 명분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반인륜적인 어떤 그 태도에 둡니다만서도 실제적인 이유는 오랑캐인 청나라와는 외교를 할 수 없다, 배척해야 한다,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학계에서는 물론 강해군의 어떤 중립적, 실리적인 외교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리학은 특히 이제 의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다른 명칭으로 성명, 의리, 지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명나라가 망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서인들은 당시 집권층이죠. 서인들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복은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라는 의미에서 대보단과 망동묘를 설립하고 죽은 명나라 황제 파병해준 임금 신종과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 황제종 의종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국내의 모든 기록에서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의 연호인 숭정 연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들은 제조 지은, 즉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하여 의리를 다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병자호란의 치욕을 통해,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침입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오랑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여기서 하이론이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됩니다. 이 당시의 모든 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청나라를 오랑캐로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특히 호종 때는 북벌을 주장하죠. 이 국민들의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정서의 기반이, 이론적인 기반이 뭐냐? 의리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론 사상에는. 중국은 중하이고, 한족은 중하이고, 명나라는 중하이고, 이 오랑캐, 청나라는 오랑캐이므로 물리쳐야 된다,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하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존하양이, 또한 존명 배청, 존중하 양이적, 이적을 물리친다 의식이 의리론의 중심 문제로서 강조됩니다. 이러한 하이론은 중화 문명에 대한 존중 의식과 오랑캐의 야만적 침략성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 의리 정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화 문명에 대한 존중 의식, 그리고 오랑캐의 야만적 침략성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의 하나로서 의리 정신이 그때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지만서도 당시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를 오랑캐로 규정하고, 조선 역시 중국의 문화를 계승한 중화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중화라는 것은 단순히 중국 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유교의 이념 가치인 예의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를 중화할 때의 하이론할 때의 화를 예의와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하이론할 때 이를 무례하거나 오랑캐, 야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고는 조선 후기 의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하이론적 사고는 19세기 말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들은 모두 배척해야 할 사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일본이든 서양이든 다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한 조선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고, 서양 일본이 유교 전통의 예법과 의리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침략해온 서양 일본을 예법과 의리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9세기 말 조선이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도 국권의 수호보다는 중화 문화로 표방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한말에 위정 척사파들이 주로 나라는 망해도 도를 지켜야 된다는 사고가 바로 이러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중화 또는 중화 사상은 성리학의 의리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자학에 근거한 것이며, 주자의 의리왕패론이라는 것과 일치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주자가 남송시대에 금나라에 저항하여 싸울 것을 주장한 주자의 입장을 모범으로 삼음으로써 당연히 조선도 청나라에 대한 이념적인 기반을 이걸로 의리론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이 조선의 민생, 즉 백성의 경제 생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화이론의 중심에는 외국에 대해서 일본과 서양 문물을 배척하는 그 베이스에는 조선 사회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은 예법과 의리를 중시하는 나라이고 일본과 서양 세력은 무례하고 야만적이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다는 거죠. 성리학은 도덕적인 인간을 통해 결국 성리학 이론 자체는 가장 도덕적인 인간, 가장 이상적인 인간, 유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 성인을 만드는데 성리학 이론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누구나 성인이 되게 해서 국민 누구나 성인이 되게 해서 결국은 나라 전체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리학은 기보다가는 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리는 주로 정신을, 기는 주로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경제, 가난 뭐 이런 것보다가는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서 청렴이라든가 도덕, 예의, 염치 이런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선비라는 지식인들의 마인드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그대로 민생보다가는 도덕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물질 세계보다는 정신 세계를 더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에서 민생의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서는 많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논어에 나오는 안연의 안빈낙도를 최고의 모델로 삼습니다. 생활이 비록 가난하지만서도 도를 즐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은 가난을 청렴과 일치시켜 오히려 가난을 명예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근거해서 한말의 개방과 개혁에 의해 들어온 서구의 물질 문명을 오히려 천한 일로 치부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서도 당시 유학자들, 선비들, 글 읽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기존의 의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복장을 그렇게 보면 좀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경전은 무엇입니까?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경전은 물론 육아경전입니다. 육아경전에는 사서, 오경이 있습니다. 사서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으며 오경으로는 시경, 서경, 역경, 우리가 말하는 주역입니다. 예기, 춘추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육아의 기본 경전에 해당됩니다. 모든 유학자든 성리학자들은 이런 육아 경전의 기본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주자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자가 주자입니다. 주희입니다. 주자가 주석한 핵설설을 매우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서에 대해서 주자가 주석한 사서집주가 있는데 논어집주, 맹자집주, 대학장구, 중용장구가 있으며 주역에 대한 주자의 해석설인 주역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의 제자가 주자에 의해 지시된 그래서 주자의 제자가 편찬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편찬한 소학을 중시했고 주자가 북송 오자에 해당하는 주돈이 장제, 정호, 정의 형제의 문집이나 어록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편찬한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제자 진독수가 마음에 관한 성현들의 격언을 모아놓은 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덕수의 신경이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것을 대폭 보완한 신경 부주도 있는데, 신경은 특히 태계가 즐겨 예독을 하고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아경전, 사서, 삼경가, 그리고 노노 대학 주자의 해석서, 그리고 소화, 15세기 특히 소화극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이 장려를 했고, 그리고 군사록, 신경, 이게 아마 중심 육아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의 지식계층이 성리학을 신봉하여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한 것은 아닙니까? 어떤 임금은 성리학 외의 학문을 금지시키고 퇴계 선생은 성리학 외 학문을 잡학이라고 경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문난적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성리학자들은 특히 노론계죠. 노론. 그 당시 집권층 노론 송시열계에서는 성리학 이외에, 정확하게 표현을 주자의 해석서 이외의 학문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문은 바로 이사자에다가 그럴 문자라고 해서 유학, 성리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문난적은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역적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에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것은 사회적 매장 혹은 사형까지 이를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문난적이라는 말은 성리학이 심화되어간 조선 후기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17세기 이후 청나라에서 고중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조가 유행했던 것과 달리 조선은 성리학이 점차 이론적으로 강화되고 세분화됩니다. 당시 집권층 노론 세력들, 송시열은 한결같이 성리학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하거나 주자와 다른 새로운 경전 해석에 대해서는 사문난적이라고 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휴가 주자의 주석에 의심을 보이며 독자적으로 경전을 해석하자 서인인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또한 박세당이 사변록을 저술하여 주자학적 학풍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발표하자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허목 역시 예송 논쟁에서 송시열을 비판하다. 송시열이 주작 아래에 근거한 송시열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허목은 곡조오래에 근거하죠. 이렇게 볼 때 사문난적은 주자학에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집권층, 서인, 노론이죠. 노론의 남인 또는 소론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학문의 다양성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계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태계 역시 만년에 왕양명의 점슴록의 각 조목을 비판합니다. 태계의 양명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바로 그의 양명의 심증리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심증리는 당연히 태계가 주자가 말하는 성증리 이론에 배치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음만을 내세우는 심증리가 불교의 선종에 빠졌다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종처럼 마음만을 강조하여 객관 세계를 부정하거나 도노와 같은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은 분명히 주자의 학문 방법, 특히 경물치지죠. 경물치지의 객관적인 탐구 방법과 상반됩니다. 주자는 대상 세계의 사물을 인정하지만서도 양명이든 선종이든
대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계는 양명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주자학의 체계를 표준으로 성립하려는 입장에서 양명학이 근원적인 오류를 지닌 학문으로 비판을 합니다. 양명학의 어떠한 이론도 비판과 배척의 대상이었으며 수용의 여지는 없었다는 거죠. 태계의 입장에서. 이러한 태계의 양명에 대한 배척은 그의 문화생에 의해 계승됨으로써 이게 심화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주자학의 학문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죠. 학문적 정통성을, 주자학을 학문의 정통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주자학을 정통으로 하려는 어떤 정치 성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6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이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론 리를 중시하고 기를 전시하는 어떤 이론적인 성리학 이론적인 사고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가 사람들의 의식 저변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하는 사고는 성리학의 이와 기에 대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리학은 기보다가 리를 중시합니다. 문과 무를 리와 기에 대립시키면은 무는 리에 가깝고 무는 기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문을 숭상하게 되고 무를 경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리학적 사고, 세계관이죠. 사람들의 의식 저변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직업이 세분화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는, 이게 정서죠. 그대로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과거 시험만이 오로지 출세의 통로였으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건국 초와는 다르게 후기로 갈수록 변질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선 초기에는 유학이 관학으로서 국가를 재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림의 등장과 함께 붕당이 전개되고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유학자들 역시 이 분당과 연결됩니다. 예컨대 태계는 남인의 영수가 되고 율곡은 서인의 영수가 되며 남명조식은 북인의 영수가 되고 성혼은 동인의 영수가 됩니다. 처럼 조선의 성리학의 최고 인물들이 모두 붕당의 정점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학자들이 정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문과 정치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계의 이론과 율곡의 이론은 정치적 대결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계의 후학들은 주로 태계의 학설을 지지하고 율곡을 배척하며 율곡의 후학들은 율곡의 학설을 지지하고 태계의 학설을 배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계 학파라고 하여 태계 이론만을 지지하고 율곡의 학파라고 하여 율곡 이론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태계 학파이면서도 율곡의 이론을 수용하기도 하고 율곡 학파이면서도 태계의 이론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리학이 후대로 갈수록 변질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세밀화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파의 분화에 따른 대립적인 양상 때문이다. 어쩌면 큰 틀에서는 같이 맞물려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7세기로 들어오면서 태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는 영남학파, 태계학파죠. 기호학파, 율곡학파라는 학파가 성립합니다. 조선유 성리학사가 이렇게 태계학파와 율곡학파라는 큰 두 줄기로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두 학파는 각각 스승의 설이죠. 태계학파는 태계의 설, 율곡학파는 율곡의 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학설에 대한 논박을 지속한다는 거죠. 지속함으로써 학파의 분열이 일어나고, 태계학파와 율곡학파라는 학파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와 더불어 각 학파는 자기의 학설이, 태계학파는 태계의 학설이, 혹은 율곡학파는 율곡의 학설이 정통이라는 거죠. 주자의 적전을 이었다고 보는 거죠. 정통이라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학설을 공격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학파에 대해 배타적인 학풍을 형성합니다. 율곡학파에서는 태계학파를 비판하고, 태계학파에서는 율곡학파를 비판해서 이렇게 해서 배타적인 학풍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사단 칠정 논쟁이나 인물성 동의 논쟁 등이 학파적인 차원에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인물성 동의 논쟁은 서울 지역 낙론이죠. 그리고 충청 지역 호론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 공격하는 어떤 집단적인 대립 공격의 성격을 띱니다. 물론 이러한 논쟁 저변에는 정치적인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은 16세기 이후 융성기를 지나 개인적 또는 학파적 차원의 성격을 띠면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심화됩니다. 중국의 성리학적인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심화되고 이론화 치밀화됩니다. 그러나 학설이 다양해지고 이론이 정밀화되는 과정에서 성을 잃어볼 것인가 길어볼 것인가, 또는 칠정을 잃어볼 것인가 길어볼 것인가를 묻는 이기론적 해석은 번세한 관념적, 사변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파의 분열과 대립 양상이 격화됨으로써 객관적 합리성을 잃고 현실 사회와 유리되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론을 일삼는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이기나 성정 등으로 지나치게 관념화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이제 실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학 역시 유학이라는 체계 속에서의 또 다른 모색의 일환입니다. 실학이 딴 거고 성리학이 다른 게 아니고, 실학도 성리학의 어떤 하나의 체계 속에서의 이론적인 모색을 도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학자들 역시 이용후생, 경세치용과 같은 실용주의를 주장하지만 그에 앞서 정덕, 덕을 바르게 한다. 도덕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집권층 노론은 끝까지 성리학 이념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한말이라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 중 성리학을 숭상하면서 편협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성리학의 이론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지새우던 성리학이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성리학자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성리학자들이 느끼는 개개인의 어떤 신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이 붕당과 연결되어 정책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그 이념 또는 정책이 옳다는 확실한 신념에 기반합니다. 남인의 쪽에서 제시하는 정책, 성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서인은 또 서인의 관점에서 제시한 성리학적 이론에 제시한 정책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신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17, 18세기에 이르면 사회가 많이 급변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양명학과 실학을 비롯하여 서학의 천주교 교리 등 밖으로부터 다양한 학풍의 도전을 받습니다. 중국 청나라조이 때 한족이 아닌 오랑캐로 불리는 이민족에 의해 세워지고 학문 경향 역시 성리학에서 청나라는 고중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와 같은 서학이 소개됩니다. 게다가 많은 실학자들이 오랑캐로만 여겼던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놀랍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집권층 노론 정치인들은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직 주자학적 세계관 속에서 사회 질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편협된 세계관에 대해 오늘날 학계에서는 주자학이 지나치게 교조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당시에 다른 학문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오직 주자학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관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자학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수와 진보로 이념 성향을 달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각자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이념이 이 시대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자신의 이론에 의해, 즉 보수는 보수의 관점 또는 진보는 진보의 관점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을 전개할 때 모든 것은 성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명분을 제시하는데 그 이론 근거가 결국은 자기 쪽에서 옳다는 거죠. 옳다는 신념의 어떤 바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선의 정신을 지배한 성리학이 오늘날 이 땅에서 질이 멸렬해진 이유는 무엇이며 21세기에 성리학이 우리 앞에 소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 성리학이 가장 욕을 먹는 이유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한 조선이 멸망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이론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한 당사자인 유학, 성리학은 당연히 배척되고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결국은 조선의 멸망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리학은 기라는 물질 세계를 낮게 본다는 것입니다. 정신 세계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신 세계를 높이 평가하니까 앞에서도 경도 얘기했듯이 수양론도 얘기했듯이 이게 종교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물질 세계를 기라고 해서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리학자들이죠. 오직 중요한 것은 리입니다. 리. 왜냐하면 기는 소멸되고 파괴되지만서도 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인 성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이란 경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를 의미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인격을 갖추었느냐,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 인간은 풍요로운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청렴한 기계나 숭고한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 현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나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신이 결핍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건, 사고가 정신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 세계를 찾아야 할 시대가 도래한 듯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리학에 대한 이해 역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가져다준 폐허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는 정신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종교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성리학 역시 마음을 힐링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조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경제, 누구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며 이상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